빨리 70평생을 가라고! 함께한 남편이 아내의 얼굴에 낡은 가방을 집어던졌습니다. 썩 꺼져. 내 냄새 더 이상 지금 못 보냐서 참겠어. 걱정하지 마, 안 올 거야. 30년을 병수발 들며 살린 어. 남편이었습니다. 암 완치 판정을 받은 그날 안 남편은 오는 거 젊은 확실하지? 여자와 함께 안방을 또 오면 차지했고 나 안 참아. 아내는 한겨울 밤거리로 내쳐졌습니다. 빈손으로 쫓겨나며 아내가 움켜쥔 건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건넨 낡은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이걸로 뭘 어쩌라고.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초라한 가방 속에 70년을 살아온 시어머니의 마지막 복수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새벽 5시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부엌에서 홀로 죽을 끓이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올해 61살 박순이였습니다. 순이의 손등은 화상 자국과 주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30년을 한 번도 쉬지 않고 가족의 밥을 지은 손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5년은 지옥 같았습니다. 남편 재욱이가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날부터 순이의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2시간마다 울리는 알람, 약 먹이기, 링거 갈기, 기저귀 갈기. 잠은 하루 4시간이 전부였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이 끊어졌고 거울 보는 것도 무서워졌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누군지 알아볼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정밀검사 날. 5년간의 간병이 끝날 수도 있는 날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코를 고는 재욱을 바라봤습니다. 65의 재욱은 5년 전과 달리 얼굴에 살이 올라 건강해 보였습니다. 순이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끓인 한약, 직접 농장에서 구해온 유기농 채소, 한 끼도 거르지 않은 환자식 덕분이었습니다. 순이는 벽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피를 토하며 쓰러지던 날 순이는 병원 복도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 순이는 울음을 멈췄습니다. 울 시간에 병원비를 벌러나갔고 잠잘 시간에 남편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오전 10시 대학병원 진료실 앞이었습니다. 순이는 5년 동안 입어온 낡은 점퍼 차림으로 재욱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땀이 흥건했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반면 재욱은 어젯밤 새로 산 양복을 빼입고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이상했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긴장보다는 묘한 설렘처럼 보였으니까요. 박재욱 씨 보호자분.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순이는 재욱의 팔을 부축하며 함께 들어갔습니다. 담당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이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기적입니다. 완전 관해입니다. 완치예요. 그 순간 순이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5년 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말을 되풀이하며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통곡했습니다. 하늘에 감사하고 의사에게 감사하고 살아있는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재욱의 반응은 이상했습니다. 아내가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는데도 일으켜 세우기는커녕 진료실 벽에 거울을 보며 양복깃을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내 인생이 시작되는군. 재욱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가 어째서인지 순이에게는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이는 곧바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저녁 동네 사람들을 초대해 완치 잔치를 열기로 했으니까요. 100명분의 음식을 혼자 준비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돼지고기를 삶았습니다. 기름 연기가 부엌 가득 퍼지고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그 시각 재욱은 마을회관 상석에 앉아 동네 어른들과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에이, 내가 운이 좋은 거지. 원래 복받은 사람은 안 죽어요. 호탕하게 웃는 재욱의 입에서 아내가 5년 동안 피를 말려가며 간병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혼자 힘으로 암을 이겨낸 것처럼 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순이가 차려낸 음식이 마당 가득 펼쳐졌습니다.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순이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순이야, 진짜 수고했어. 내가 아니었으면 재욱이 저 사람 벌써 저 세상 갔을 거야.
순이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누군가 알아준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때 재욱의 웃음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이가 고개를 돌려보니 재욱은 술잔을 높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순이를 보는 게 아니라 어딘가 먼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미래를 상상하는 것처럼. 순이는 문득 불안해졌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찜찜함이 가슴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오늘은 기쁜 날이니까요. 그런데 순이는 몰랐습니다. 그 불안이 예감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예감이 곧 현실이 된다는 것을요.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이었습니다. 마당에는 100여 명의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벌컥 열리더니 한 노인이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올해 83이 된 시어머니 김옥순이었습니다. 옥순은 낡은 보따리 하나를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 보따리는 10년도 넘게 손때가 묻어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옥순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허공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3년 전부터 치매 증상이 시작되더니 이제는 며느리 얼굴도 가끔 못 알아보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순이가 황급히 달려가 시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추운데 왜 나오셨어요? 방에 계세요. 그 순간 옥순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순이의 손을 뿌리치더니 잔치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보따리를 순이에게 밀어 넣었습니다. 받아야 해. 옥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이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하지만 옥순은 대답 대신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겉만 보지 마라. 버리지 마라. 이게 너 살리는 거야.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옥순은 다시 눈빛이 흐려지더니 비틀거렸습니다. 순이가 황급히 부축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재욱의 얼굴은 창피함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보는 앞에서 치매 걸린 어머니가 행패를 부렸으니까요. 잔치가 끝나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마지막 손님이 돌아갔습니다. 순이는 마당에 널린 그릇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재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이리 와봐. 재욱은 안방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 술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순이는 쓰레기 봉투를 내려놓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혹시 오늘 고생했다고 한마디 해주려나 싶었습니다. 들어와. 재욱이 문을 열었습니다. 순이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 재욱이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순이는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재욱이 장롱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다음 순간 재욱이 그 봉투를 순이의 얼굴에 냅다 던졌습니다. 뭐예요 이게? 순이가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주워들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서류 뭉치가 나왔습니다. 맨 위에 적힌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협의 이혼 신청서. 순이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못 알아듣겠어? 이혼하자고. 재욱의 목소리는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마치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묻는 것처럼. 순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왜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5년 동안 당신 병수발 들었잖아요. 그래서 싫어졌어. 재욱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한테선 병원 냄새가 나. 약 냄새, 소독약 냄새. 5년 동안 환자 옆에 붙어 살았으니 당연하겠지. 근데 난 이제 그 냄새 맡기 싫어.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재욱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 이제 새 인생 시작할 거야. 돈도 생겼고 몸도 건강해졌고. 근데 내 옆에 너 같은 늙고 찌든 여자가 있으면 5점이잖아. 5점. 그 단어가 순이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5년 동안 피를 말려가며 살려냈는데 그게 5점이라니요.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여자가 태연하게 들어와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 집 안주인인 것처럼.
어머, 아직도 얘기 중이셨어요? 여자가 거울 속으로 순이를 흘겨봤습니다. 언니, 눈치가 좀 있으셔야지. 남자가 마음 바뀌면 돌아오는 법 없어요. 진작 알아채셨어야죠. 순이는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분노와 치욕으로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상금은요? 땅 보상금 20억은 어쩌고요? 순이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재욱이 피식 웃었습니다. 20억? 그건 벌써 정리했어. 주식이랑 윤미명의 계좌로 다 옮겨뒀거든. 법적으로 재산 분할할 것도 없어. 순이의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5년 동안 남편을 살리느라 다 바쳤는데 돌아온 건 빈손이었습니다. 그럼 나는요? 나는 뭘 가지고 나가요? 재욱이 장롱에서 서류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낡은 등기권리증이었습니다. 그것마저 순이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였다, 이거 가져가. 위자료로 줄 테니까. 순이가 등기권리증을 펼쳐봤습니다. 외곽 야산이었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에 묶여서 건물도 못 짓고 길도 없는 맹지였습니다. 돌밭이라 농사도 안 되는 쓸모없는 땅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 돌산으로 뭘 어떡하라고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어쨌든 법적으로 위자료 줬으니까 꼬투리 잡지 마. 재욱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짐 싸서 나가. 안 그러면 사람 불러서 끌어낼 거야. 순이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40년 세월이 눈앞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아직 몰랐습니다. 오늘 낮에 시어머니가 건넨 그 낡은 보따리 속에 자신을 구원할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순이는 바닥에서 일어나 문고리를 두 손으로 꽉 붙잡았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였습니다. 못 나가요. 절대 못 나간다고요.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독했습니다. 재욱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40년이에요. 40년을 이 집에서 살았어요. 22살에 시집와서 온갖 구박 다 받으면서 살았다고요. 그런데 하룻밤 만에 나가라고요? 순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암 걸렸을 때 누가 살렸어요? 의사가 손 났을 때 누가 약 다리고 등 두드리고 대소변 받아냈어요? 내가 다 했잖아요. 순이가 가슴을 쳤습니다. 쿵쿵 소리가 났습니다. 5년간의 서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재욱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거 다 와이프로서 당연히 할 일 아니야? 은혜 갚으라고? 웃기지 마. 순이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당연히 할 일이라니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5년을 버텼는데 그게 당연한 거라니요. 그때 순이의 머릿속에 시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요? 내가 나가면 어머니는 누가 돌봐요?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기 걱정보다 시어머니 걱정이 먼저였습니다. 3년간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돌본 것도 순이었으니까요. 재욱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노망난 노인네. 내일 당장 요양원에 처박을 거야. 제일 싼 데로. 어차피 오래 못 살 거 뭘 신경 써. 순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가슴이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어떻게 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해요? 사람이에요, 당신? 시끄러워. 재욱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방 한구석에 있던 순이의 짐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창문을 열더니 그 가방을 마당으로 내던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가방이 흙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당장 나가. 안 나가면 사람 불러서 끌어낼 줄 알아. 순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2월 한겨울 바람이 매섭게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던져진 가방 위로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응? 내가 뭘? 순이가 재욱의 바짓단을 붙잡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재욱은 순이의 손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더러워. 손 치워.
그 순간 마당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창문을 비췄습니다. 재욱이 씩 웃었습니다. 때마침 왔네. 대문이 열리더니 건장한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재욱의 후배들이었습니다. 둘 다 어깨가 떡 벌어지고 눈빛이 험악했습니다. 형님 부르셨습니까? 저 여자 좀 내보내줘. 말로 안 되니까. 두 남자가 순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순이는 문고리를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손톱이 휘어질 것 같았습니다. 싫어요. 나 안 나가요. 이 집은 내 집이기도 하다고요. 죄송합니다, 아주머니. 저희도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남자 하나가 순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다른 하나가 문고리를 붙잡은 순이의 손가락을 하나씩 떼어냈습니다. 순이가 발버둥을 쳤습니다. 나요? 사람 살려. 순이의 비명이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한겨울 깊은 밤 이웃집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순이는 두 남자에게 양팔이 붙잡힌 채 마당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맨발이 차가운 흙바닥에 닿았습니다. 눈발이 순이의 얼굴 위로 흩날렸습니다. 천벌 받을 놈들. 내가 너를 어떻게 살려냈는데.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 순이가 피를 토하듯 소리쳤습니다. 재욱은 대청마루에 서서 팔짱을 낀 채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윤미가 서서 킥킥 웃고 있었습니다. 시끄러워. 빨리 던지고 와. 재욱이 손짓했습니다. 두 남자가 순이를 대문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순이의 가방을 집어 대문 밖 길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다시는 이 문 앞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그럼 진짜 가만 안 둡니다. 남자들이 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쇠로 된 대문이 삐걱거리며 닫혔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 채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는 대문 앞에 쓰러졌습니다. 맨발에 흙과 눈이 묻어 있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대문 안쪽에서 쿵탕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달려오는 발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안 돼요. 재욱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곧이어 비명 같은 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아, 이 미친 노인네가. 순이는 대문을 붙잡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대문 안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쿵탕거리는 발소리와 함께 재욱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 미쳤어. 나이 노인네가. 순이는 대문 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83 시어머니 옥순이 맨발로 마당을 가로질러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낡은 보따리를 꽉 껴안은 채로요. 옥순은 비틀거리면서도 대문 쪽으로 필사적으로 걸어왔습니다. 재욱과 윤미가 뒤에서 소리쳤지만 막지는 않았습니다. 옥순이 대문 앞까지 왔습니다. 대문 틈 사이로 순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순이는 보았습니다. 치매에 걸렸다던 시어머니의 눈을. 그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옥순이 순이에게만 보이게 살짝 윙크를 했습니다. 순이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건 뭐지? 분명 치매 환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또렷하고 슬프고 그리고 단호한 눈이었습니다. 옥순은 품에 안고 있던 보따리를 대문 틈 사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순이의 품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옥순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미련한 것, 밥값도 못하는 것,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서 그거나 챙겨. 하지만 순이는 알았습니다. 그 욕설 속에 숨겨진 진짜 메시지를요. 가져가라. 이게 널 살릴 거야. 쿵. 대문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순이는 얼어붙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시어머니가 건넨 낡은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순이는 마을 어귀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눈발이 점점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택시를 불러 세웠습니다. 저기요, 이 주소로 가주세요. 순이가 등기권리증의 주소를 보여줬습니다. 택시 기사가 힐끗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님, 거기 사람 살 데가 아닌데요. 그래도 가시게요? 네, 가요.
택시는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덜컹덜컹 흔들렸습니다. 순이는 가슴에 보따리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택시가 멈췄습니다. 여기서부턴 차가 못 올라가요. 조심해서 가세요. 순이는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앞에는 가파른 산길만 보였습니다. 손전등도 없이 어둠 속을 더듬더듬 걸었습니다. 발이 미끄러질 때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얼마나 올라갔을까요? 드디어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녹슨 컨테이너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재욱이 위자료랍시고 던져준 돌산 위에 있는 유일한 건물이었습니다. 순이가 컨테이너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발밑에서 뭔가가 바스락거렸습니다. 마른 나뭇잎과 쥐똥이었습니다. 컨테이너는 냉장고보다 더 추웠습니다. 창문 유리가 깨져서 바람이 그대로 들이쳤습니다. 전기는커녕 난방도 없었습니다. 순이는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몸을 웅크렸습니다. 이가 덜덜 떨렸습니다. 가방을 뒤져봤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지갑이 전부였습니다. 담요도 없고 이불도 없었습니다.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0년 살았는데 마지막이 이런 곳이라니. 그때 순이의 손이 무언가를 만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건넨 보따리였습니다. 순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낡고 때 묻은 보따리였으니까요. 하지만 너무 추웠습니다. 얼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순이는 보따리를 펼쳤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옥순이 평생 입던 낡은 속옷 한 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헝겊 주머니 하나가 있었습니다. 순이는 속옷을 펼쳐 몸에 걸쳤습니다. 순간 코끝으로 익숙한 냄새가 확 밀려왔습니다. 파스 냄새, 된장 냄새, 그리고 시어머니만의 묵은 냄새. 순이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순이는 소못깃을 코에 가져다 댔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40년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2살에 시집온 날 옥수는 순이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고생 많이 하겠네. 그래도 내가 편 들어줄게. 그 약속을 옥수는 지켰습니다. 순이는 소못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춥고 무서워요. 어머니, 보고 싶어요. 울다 지쳐 어느새 눈이 스르륵 감겼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순이가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뭔가가 등을 콕콕 찔렀거든요. 돌이 깔린 바닥 때문인가 싶어 몸을 뒤척였습니다. 하지만 콕콕 찌르는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순이가 몸을 일으켜 등을 만져봤습니다. 소못 안쪽에서 뭔가가 만져졌습니다. 딱딱하고 바스락거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솜이 뭉쳤나? 순이가 소못을 벗어 들여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휴대폰 불빛을 비췄습니다. 소못 안감을 자세히 살펴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안감이 이중으로 박음질되어 있었습니다. 순이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으로 박음질 부분을 더듬어 봤습니다. 분명히 안에 뭔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 같기도 하고 뭔가 묵직한 것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순이는 가방에서 손톱깎이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박음질 실을 한 땀 한 땀 끊어냈습니다. 안감이 벌어지자 그 안에서 비닐에 쌓인 뭔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순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건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표지가 누렇게 바랜 걸 보니 꽤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순이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 삐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땅문서 관리일지 -1985년부터. 순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1985년이면 지금으로부터 거의 40년 전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옥순의 필체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1985년 3월 뒷산 땅명의 변경 남편 몰래 내 이름으로. 1990년 5월 서울 아파트 구입 남편 이름이 아닌 며느리 순이 명의로 등록. 1995년 8월 재욱이가 땅 팔자고 함. 절대 안 된다고 버팀. 며느리한테도 비밀.
2005년 3월 강남 상가 임대 수익 전부 비밀 계좌에 보관 중. 순이 이름으로. 순이는 숨을 멈추고 수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페이지마다 옥순의 40년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도 모르게 남편도 모르게 오직 며느리만을 위해 재산을 모아온 기록이었습니다. 수첩 마지막 장에 최근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2년 11월 마이너스 재우기가 보상금 받으면 순이를 버릴 것 같음. 그 전에 준비해야 함. 순이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버릴 거라는 걸요. 두 번째 물건은 서류 뭉치였습니다. 순이가 펼쳐보니 공증 도장이 찍힌 문서가 나왔습니다. 재산 증여 계약서 마이너스 증여자 김옥순, 수중자 박순이. 서울 강남구 아파트 한 채, 상가 건물 두 채, 예금 잔액 15억 원. 본 재산은 며느리 박순이에게 전액 증여함을 확인함.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서류 아래에 메모지가 한 장 더 있었습니다. 메모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이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재욱이한테 쫓겨났겠구나. 미안하다. 내 아들이 저런 놈인 줄 알면서도 시집 보냈다. 40년 동안 고생하는 걸 봤다. 매일 미안했다. 재욱이는 어릴 때부터 돈밖에 몰랐다. 그놈 아비 닮아서 그렇다. 근데 넌 달랐다.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넌 내 손을 잡고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했지. 그때 알았다. 이 애가 내 진짜 딸이라는 걸. 순이야, 넌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다. 내 뱃속으로 안 나왔을 뿐이야. 그래서 준비했다. 40년을 준비했어. 재욱이 몰래 아무도 모르게. 이 재산이 내가 널 위해 남기는 전부다. 돈 많이 벌어라.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다. 재욱이가 널 괴롭히면 싸워라. 도망가지 마라. 내가 옆에 있으니까. 나는 내 편이다. 죽어서도 내 편이야. 사랑한다, 내 딸아. 2022년 11월 15일 옥순. 순이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순이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40년 동안 자신을 위해 준비해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서류를 가슴에 꽉 끌어안았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새 울던 순이가 날이 밝자마자 움직였습니다. 서류를 들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계좌 조회를 하자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예금 잔액 153억 2,745만 원. 순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에서 아파트와 상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전부 진짜였습니다. 모두 순이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순이는 휴대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 사무실입니까? 이혼 소송 상담 받고 싶은데요. 순이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쫓겨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40년을 지켜준 시어머니의 사랑을 등에 업은 전사였습니다. 그리고 재산 은닉, 사기, 협박으로 고소도 하려고 합니다. 순이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일주일 후 순이는 서울 강남의 한 로펌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날카로운 눈빛의 여자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훑어보던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흥미롭네요. 그런데 상대 측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알아요. 그래도 해야 해요. 순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변호사가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순이가 준비해온 증거 파일들이었습니다. 재욱이 윤미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보상금을 빼돌린 통장 내역, 그리고 순이를 내쫓는 과정이 담긴 CCTV 영상까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변호사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재산 은닉, 유기, 협박. 형사고소 들어가면 최소 징역 2년은 나옵니다. 순이는 그 자리에서 착수금을 냈습니다. 5천만 원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40년 동안 모아준 돈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변호사님,
순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 시어머니 요양원에서 빼낼 수 있을까요? 아들이 법적 보호자라서 면회도 맡고 있거든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대 혐의로 보호자 자격 박탈 신청하면 됩니다. 증거만 있으면 일주일 안에 가능해요. 순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증거 있어요. 순이가 두 번째 USB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재욱이 옥순을 학대하는 음성 파일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그 녹음은 옥순이 직접 한 것이었습니다. 치매인 척하면서 몰래 녹음기를 옷 속에 숨겨뒀던 겁니다. 이 노망난 늙은이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어머니, 제발 돈 좀 주세요. 안 그러면 진짜 요양원 보낸다니까요. 재욱의 목소리가 녹음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즉시 보호자 자격 정지 가능합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결정문이 나왔습니다. 피신청인 박재욱의 보호자 자격을 즉시 정지하고 김옥순의 법적 보호자를 박순희로 변경함. 순이는 결정문을 받아든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모시러 갈게요. 그날 오후 순이는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얼마 만에 보는 시어머니일까요? 과연 건강하실까요? 300일 호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옥순이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순이에요. 순이가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옥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손이었습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 집에 가요. 그때 옥순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순이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끝났어? 옥순의 목소리가 너무 또렷했습니다. 네, 어머니. 다 끝났어요. 그래. 잘했다. 옥순이 벌떡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그리고 순이의 등짝을 철썩 때렸습니다. 이제야 왔냐?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순이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옥순의 눈은 맑고 초롱초롱했습니다. 치매에 걸린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치매는 무슨 치매야? 내가 미쳤다고 진짜 치매 걸려? 옥순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그동안 전부 연기셨어요? 연기지. 재욱이 눈 속이려면 그래야 했어. 그래야 내가 위험할 때 내한테 재산 서류 전해줄 수 있었잖아.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옥순이 순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생했다, 내 딸아. 이제 됐어. 어머니. 순이가 옥순의 품에 안겼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울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재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어디 계세요? 재욱이 요양원 로비에서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보호자 자격 정지 통보를 받고 달려온 겁니다. 내 어머니 어디 있어? 당장 어머니 만나게 해. 접수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법원 결정으로 이제 박재욱 씨는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뭐? 이게 무슨 소리야? 재욱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순간 복도 끝에서 휠체어가 나타났습니다. 순이가 밀고 있었고 옥순이 앉아 있었습니다. 재욱이 옥순을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재욱이요.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옥순이 재욱을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누구세요? 재욱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아들이잖아요. 옥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자식은 순이 하나뿐인데 어디서 개가 짖나? 재욱의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보안 요원 부르세요. 순이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분 이제 면회 금지 대상입니다. 보안 요원 2명이 재욱의 팔을 잡았습니다. 재욱이 끌려가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하지만 옥수는 끝까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재욱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미였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검찰에서 소환장 나왔어. 재산 은닉이랑 사기 혐의래.
재욱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순이와 옥수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2달 후 법정이었습니다. 순이는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옥순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 피고석에는 재욱과 윤미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넘기며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박재욱은 배우자를 유기하고 공동재산을 은닉했으며 모친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정윤미는 공범으로서 재산 은닉에 가담한 혐의가 있습니다. 재욱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단순히 이혼을 원했을 뿐이고 재산 분할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순이의 변호사가 태블릿을 들어올렸습니다. 증거 제출하겠습니다. 피고인이 원고를 강제로 내쫓는 CCTV 영상입니다. 대형 모니터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한겨울밤 맨발로 끌려나가는 순이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재욱이 고용한 남자 2명이 순이를 대문 밖으로 내던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사람 살려. 나 좀 살려줘요. 순이의 비명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객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재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윤미는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보상금 20억 원을 원고 몰래 빼돌렸습니다. 변호사가 통장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살펴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재욱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그냥 새로 시작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5년 동안 병마와 싸우면서 제 인생이 다 사라졌어요. 건강해지고 나니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30년을 함께한 배우자를 한겨울밤에 내쫓았단 말입니까? 재판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재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이의 변호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추가 증거 제출하겠습니다. 피고인이 모친을 학대한 녹음 파일입니다. 스피커에서 재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노망난 늙은이가 돈이나 내놓고 입 다물고 있어. 재욱아, 나 배고파. 밥 좀. 밥은 무슨 밥? 요양원 보내버릴까? 재욱이 어머니를 협박하는 목소리가 법정에 가득 찼습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박재욱, 앞으로 나오십시오. 재욱이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피고인은 30년간 헌신한 배우자를 유기했고 공동재산을 불법적으로 은닉했으며 노모를 학대했습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재판장이 선고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재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정윤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쾅!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재욱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윤미는 얼굴을 가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박재욱은 원고 박순이에게 위자료 5억 원과 재산 분할금 10억 원을 지급하라. 순이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다만 옥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옥순이 순이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잘했다, 내 딸. 법정 밖으로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박순이 씨,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30년 헌신을 배신당한 심정이 어떠십니까? 순이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오늘 승리한 게 아닙니다. 순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저 당연한 것을 되찾았을 뿐입니다. 제 30년의 가치를요.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순이가 카메라를 향해 말을 이어갔습니다. 헌신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사랑도 당연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순이의 말에 취재진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만 찰칵찰칵 울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순이가 옥순의 휠체어를 잡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정해진다는 걸 배웠습니다.
40년 동안 저를 딸처럼 아껴주신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옥순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순이는 더 이상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순이의 이야기가 대서특필되었습니다. 30년 헌신한 아내, 한겨울밤에 쫓겨나다. 치매 연기한 시어머니, 며느리 위해 40년 재산 모아. 세기의 복수극. 법정에서 정의 실현. 전국이 순이의 이야기에 열광했습니다.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박순이라는 이름이 올랐습니다. 댓글창에는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힘내겠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남편한테 당당하게 말할게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진짜 사랑을 받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뉴스도 댓글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옥순과 함께 조용히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어디 가고 싶으세요? 글쎄, 바다나 볼까? 10년은 못 가봤네. 그럼 내일 바다 가요. 두 사람이 따뜻한 차를 마시며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순이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옥순이 물려준 강남 아파트였습니다. 30평짜리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거실에는 옥순의 휠체어가 놓여 있었습니다. 베란다에서는 화분에 심은 꽃들이 예쁘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점심 드세요. 순이가 상을 차려왔습니다. 옥순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나물이었습니다. 우리 딸 손맛이 제일이야. 옥순이 숟가락을 들며 웃었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띠리링 마이너스. 순이가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초라한 행색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재욱이었습니다. 순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옥순이 물었습니다. 누구냐? 재욱이요. 옥순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문 열지 마라. 하지만 재욱은 계속 벨을 눌렀습니다. 띠리링, 띠리링, 띠리링. 순이는 한숨을 쉬며 문을 열었습니다. 체인을 건 채로요. 뭐하러 왔어요? 문틈 사이로 재욱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 새어 있었고 얼굴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옷은 낡아서 군데군데 헤어져 있었습니다. 순이야, 나야. 재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욱은 6개월 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징역을 살고 출소한 뒤 윤미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돈도 집도 다 잃었습니다. 게다가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감옥에서 스트레스로 췌장암이 재발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곁에서 약 다려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병원비를 댈 돈도 없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도와줘. 나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어. 재욱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병원비도 없어. 밥도 못 먹고 있어. 나 죽게 생겼어. 순이는 체인을 건 채 재욱을 내려다봤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나요? 6개월 전에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재욱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한테선 병원 냄새가 난다고 했죠. 내 새 인생의 오점이라고 했죠. 순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당신한테서 그 냄새가 나네요. 병원 냄새, 절망의 냄새. 재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가요. 여기는 당신이 올 곳이 아니에요. 순이야, 제발. 그리고 한 가지 더. 순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했던 말 기억해요? 그거 다 와이프로서 당연히 할 일 아니야? 라고 했죠. 재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당연히 할 일이었어요. 사랑하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그걸 당연하게 여겼죠.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헌신이 당연한 거였다면 내가 당신을 외면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제발, 제발 이러지 마. 나가요. 다시는 여기 오지 마세요. 순이가 문을 닫으려는 순간 재욱이 문틈에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날 받아주실 거죠? 제가 아들이잖아요.
안쪽에서 옥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아들이 없는데 어디서 개가 짖나? 재욱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순이가 문을 닫았습니다. 철컥. 자물쇠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밖에서 재욱이 울부짖었습니다. 순이야, 어머니, 제발. 하지만 순이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옥순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한 거죠? 옥순이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다. 내가 불쌍히 여기면 그놈은 또 너한테 기생할 거야. 끊어야 해.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 밖에서 재욱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일주일 후 순이는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환자 박재욱 씨 보호자분이신가요? 아니요, 전 이혼한 전 부인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환자분이 응급실에 실려오셨는데 연락처에 이 번호만 있어서요. 순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상태가 어떤가요? 췌장암 말기입니다. 길어야 한 달. 순이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옥순이 물었습니다. 가볼 거냐?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내가 가봐야 그 사람한테 도움이 안 돼요. 한 달 후 재욱이 쓸쓸히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례식은 무연고자로 치러졌습니다. 조문객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순이는 장례식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집에서 조용히 묵념만 했습니다. 부디 편히 쉬세요. 그리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순이는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옥순과 함께요. 1년이 흘렀습니다. 2024년 봄 서울 강남의 한 커뮤니티 센터 앞이었습니다.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제2의 인생을 위한 시니어 여성 자립센터 개소식. 주차장에는 전국에서 온 차들이 빼곡했습니다. 센터 로비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대부분 50대에서 70대 여성들이었습니다. 무대 위로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여자가 올라왔습니다. 62살이 된 순이었습니다. 순이는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연보라색 저고리에 진분홍 치마였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쪽을 찌고 비녀를 꽂았습니다.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1년 전 대문 밖에 쫓겨나 맨발로 울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순이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여성자립센터 대표 박순이입니다. 순이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당당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나이 들어서 뭐하러 그래? 이제 와서 새로 시작해서 뭐해?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 작게 맞아요라고 외쳤습니다. 저도 1년 전까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61살에 쫓겨나 맨발로 길거리에 섰을 때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이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하지만 한 분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요. 순이가 무대 옆을 바라봤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옥순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84이신 우리 어머니께서요. 사람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순이가 옥순 옆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옥순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머니께서는 40년 동안 제가 버림받을 날을 대비하셨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으시고 재산을 제 이름으로 바꿔놓으시고 치매인 척 연기까지 하시면서요. 순이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 40년의 사랑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옥순이 순이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다 내가 한 거지. 사람들 사이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가 다시 일어나 관객들을 바라봤습니다. 이곳은 저처럼 인생의 위기를 맞은 시니어 여성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순이가 센터 내부를 가리켰습니다. 1층에는 무료 법률 상담소가 있습니다. 이혼, 재산 분할, 가정 폭력 상담을 받으실 수 있어요. 2층에는 직업 교육장이 있습니다. 제과, 바리스타, 컴퓨터, 온라인 쇼핑몰 운영까지 배우실 수 있어요. 3층에는 심리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면 치유됩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남편한테 35년 헌신했는데 바람 피워서 이혼했어요. 근데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저 이제 67인데. 순이가 그 할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저도 61살에 시작했어요. 지금 62살이고요. 순이가 활짝 웃었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 더 사실 건데 그 시간을 과거에 묶여 사시겠어요? 아니면 새롭게 사시겠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개소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센터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법률 상담소 앞에는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교육장에서는 제과 수업 시연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옥순의 휠체어를 밀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피곤하시죠? 집에 가실래요? 아니야. 조금 더 있고 싶다. 사람들이 희망 찾는 거 보니까 내 마음도 따뜻하네. 두 사람이 3층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봄바람이 따뜻하게 불어왔습니다. 정원 한가운데에는 특별한 조형물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유리 케이스 안에 낡은 소못 한 벌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옥순이 순이에게 건넸던 그 소못이었습니다. 케이스 아래에는 금색 명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랑의 온 -40년을 품은 어머니의 마음. 순이가 따뜻한 차 2잔을 가져왔습니다. 옥순에게 한 잔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차 향기 좋죠? 옥순이 차잔을 받아들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응. 내 딸 인생이 꽃 피웠는데 향기롭지 않을 수가 있나? 순이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유리 케이스 속 소못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이거 진짜 명품 옷이네요. 응, 명품이지. 내 딸이 입어서 명품이야. 두 사람이 차잔을 부딪혔습니다. 딸그락 소리가 정원에 울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옥상 문이 열리며 젊은 여자가 올라왔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저기, 박순이 대표님이세요? 네, 그런데요. 여자가 순이에게 다가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저도 남편한테 20년 헌신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혼하자고.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이는 여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김미영이요. 미영씨, 일단 진정하세요. 그리고 제 눈을 보세요. 순이가 여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부터가 시작이에요.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순이가 여자를 안아주었습니다. 울어요. 실컷 우세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여자가 순이의 품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옥순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저렇게 하는 거야.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지.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석양빛이 세 사람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그날 저녁 순이와 옥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옥순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나물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많이 피곤하시죠? 괜찮아. 좋은 일 했으니까.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옥순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내 딸아.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행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막 시작된 겁니다. 시어머니는 40년 동안 혼자 비밀을 지켰습니다. 오직 며느리 하나 지키려고요. 넌 내 딸이야. 이 한마디가 순이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때론 낡고 초라해 보이는 것 안에 가장 큰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한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온기를 남겼다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하루에 잔잔한 위로가 스며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위해 묵묵히 사랑을 준비하는 분들, 그 사랑이 반드시 빛을 발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